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8개월 만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47.85%를 얻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당심은 윤 후보에게 크게 쏠렸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대선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먼저 오늘 후보 선출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윤 후보와의 사전 녹화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 득표율 47.85%, 2위 홍준표 후보는 41.5%, 격차는 6%포인트입니다. 이번 결과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약 10%포인트 밀렸지만 당원에서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결국 당심이 승부를 가른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JTBC에 홍 후보가 민심에서 상승세를 탔지만 당심이 윤 후보로 결집하는 효과가 났다며 조직의 힘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중도층과 청년층의 표심 확장이 과제로 꼽힙니다. 우리 청년 세대의 그 지지는 우리 홍 후보님께서 많이 받으셨으니까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 직후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경선 레이스를 함께한 후보들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의 비전을 배우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유승민 후보님의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후보님의 국가 찬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본격 경쟁도 예고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기준으로 보면 불과 넉 달 만에 제1야당의 후보가 된 겁니다. 정치인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랐던 만큼 그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들도 해왔습니다.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앞으로 고발 사주 의혹과 가족의 비리 의혹 같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출마 선언 직후 대세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잇따라 터진 말실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주택 청약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는 말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엔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발언이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늦게 전두환 정권에서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뒤이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개사과 사진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지율은 크게 흔들렸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과 또 그것이 표현돼서 국민들께 들릴 때 그 받아들이는 그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이런 논란을 딛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게 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고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장모가 구속되는 등 가족이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윤 후보 본인이 고발 사주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도 정치 공작이란 주장을 했지만 워낙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제가 대응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깻잎 한 장 차이의 승부다. 아니다, 20%포인트 정도 큰 격차가 벌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6%포인트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승리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확신은 좀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격차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오늘 그 발표를 들을 때까지도 잘 생각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득표율을 보면 당원 투표에서는 압도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로는 또 홍준표 후보에게 10%포인트 정도 뒤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중도층 공략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청년과 또 뭐 중도에 대해서 또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또 우리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당과 또 우리 홍준표 후보께 좀 많은 도움을 청하고 배우고 해서 저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수락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걸 실현할 윤석열 후보의 대표 공약은 뭘까요? 제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질 만한 우리 영세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긴급 구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정한 그 기회의 보장과 또 그 상식과 신뢰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공정과 상식을 가장 대표하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걸로 풍요를 누리고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처음 그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그 공약이 공정과 상식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발표했던 부동산, 주택에 관한 정책들, 지금 이 주택 이 집값이 지금 뭐 천정부지로 막 치솟고 있는데 이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주택 시장의 그 생리를 반영을 해서 국가가 정책을 펴 나가고 또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 공공개발을 통해서 싼 값에 집을 사거나 또 어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그런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코로나 지원책, 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또 하나는 주택 관련된 공약을 지금 힘주어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이미 주택은 발표를 했고요.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 사회, 복지 모든 정책을 종합해서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여건을 구축해 나가는 제 공약도 공정과 상식을 대표하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출마 선언 때도 그랬고 오늘 수락연설에서도 네. 문재인 정부 비판과 정권 교체 필요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만 뚜렷한 정책 대안까지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주택 그리고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 외에도 가장 힘주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토론 과정에서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시장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예. 좀 이념에 치우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것이, 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에 그 부응해서 그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선제적으로 임금을 올림으로 해서 성장을 견인해 나간다는, 정말 그 경제학에서 그 어떻게 보면 족보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걸로 이 경제를 얼마나 망쳐놨습니까?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끝이 없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수락연설에서는 그런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경선 끝나는 대로 광주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광주에 네네.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했는데 내주에 1박 2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네. 광주에 있는 우리 당 관계자들하고 구체적인 그 일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셔서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기존에 나왔던 사과 외에 더 하실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것이 국민들 또 우리 광주 그 시민들께 그 받아들여지는 부분과의 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정말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뭐 우리 저 광주 시민들의 그 정말 그런 마음을 제가 풀 수만 있다면은 예. 사과를 뭐 한두 번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뭐 아무리 반복을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할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실제로 김 전 위원장과 그동안 의논을 하신 게 있나요? 글쎄 뭐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경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국가의 그 큰 아젠다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조언을 제가 많이 들었고, 이게 이제 당의 후보가 된다면은 좀 나서서 도와주시겠노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경선 과정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할지 또 역할을 뭐를 맡으실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고, 이제 우리 다른 후보님들과 또 우리 김 위원장을 비롯한 그 원로분들과도 좀 만나 뵙고 예.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한 의논도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가 공당의 대표이시고 한국 정치에 그래도 큰 기여를 해오신 분으로서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단일화 얘기를 정치인으로서 언급하는 거는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안 대표님도 본인의 대선 출마의 그 명분과 또 본인의 그 대선 후보로서의 그 존재감 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보여드리고, 그리고 안 대표님이나 또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나 다 우리가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책임의식에 대해서 또 그 명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야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그동안 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질문을 짤막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이 배출한 이명박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두 분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부분도 많고
또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도 그림자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와의 인터뷰는 사전 녹화지만 편집 없이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강골 검사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적폐 수사의 적임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권과 갈등을 겪으며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정치 참여를 시사해 검찰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윤 후보의 행보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960년 서울 연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제학자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남입니다.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시작한 검사 생활은 좌천과 귀환의 연속이었습니다. 1999년 당시 김대중 정부 실세였던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후 주로 지방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 2002년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1년 만에 검찰에 돌아온 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을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수통 검사로 성과를 쌓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대중에게 강골 검사로 각인된 계기였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2017년 박근혜 최순실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된 윤 후보는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이 됩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를 이끈 공으로 2019년 검찰총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야권에선 윤석열 차출론이 거론됐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총장 사퇴 이후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전직 총장의 정치 참여를 놓고 검찰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윤 후보는 정치 도전 넉 달 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